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미국에 대한 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악화 또는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들입니다. 대통령과 거의 일심동체이던 팍스뉴스도 대통령과 거리두기 보도를 이어갑니다. 팍스뉴스가 대통령과 CNN과의 법적 소송에서 CNN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로 거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분노하고 책임지우기를 연구하는 대통령이 스텝이나 해외 지도자 가릴 것 없이 보기만 하면 호통을 친다는 게 거의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 결과 농업지역 10지구에서도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4선 현 공화당 의원을 이겼습니다. 공화당 영킴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게 711표 앞서 LA타임스는 선두를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맥을 못 춘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의 소수인종과 헬스케어 배척 정책 때문입니다. 116대 공화당 하원 의원의 96%는 백인으로 소수인종이 많은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됩니다. 북한이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기만을 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라고 묵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비핵화를 이루려면 협잡과 사량 타령을 벌이고 실용적 접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 질 수도 있다는 초당적 의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2개월 만에 사우디 대사 지명자가 발표됐습니다. 파라다이스 산불 피해는 최고 2천억 달러까지 될 수 있어 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22개월이네요. 거의 2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과 여러 가지를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가 되고 모든 것을 이제 눈치챌 정도는 됐는데 이번 중간선거 이후 개표되면 개표될수록 지금 연방 상원에서도 원래는 한 3석 내지 4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두 석밖에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주 재검표하고 있고 미시시피도 결선을 치러야지 되고 현재는 47대 5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야 북한 문제와 연관해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지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주당이 날이 가면 갈수록 블루웨이브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정도로 표를 하원과 상원에서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현재로서는 공화당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다시 이어간다는 것이 시나리오상으로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고요. 물론 2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해서 민주당 쪽으로 이거 줄을 서야지 되는가 생각을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 하니까 당장 현 정권과 좀 거리를 두기도 굉장한 모험이고요.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도요. 그래서 지금 국제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적당히 지내면서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뭐지?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예멘 전쟁 끝내기, 중동에선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럽연합,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 북한 핵 문제 전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대로라면은 뭐 캘리포니아주도 공화당이 완패거든요. 그러니까 원텀 임기, 재선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 또 상당히 약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나올 때까지 그 리더가 누가 되든지 간에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과 추진하던 일을 좀 기다리고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뤄야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일 좋아하는 국가 가운데는 이란이 포함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얘기요. 이 얘기는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CEO인 로버트 멀레스 씨가 지금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대강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며칠 전부터 그런 것을 느끼는데, 팍스뉴스가 전 같지 않다. 중간 선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어제도 로라 잉그램 같은 경우는 팍스뉴스에서 민주당이 여러 소수 인종 뭐 인디안 아메리칸도 있고 뭐 라티노 얼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분노하고 비난하는 고함치는 듯한 방송을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10분 정도면 굉장히 긴 길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침 팍스가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팍스가 대통령과 CNN 방송이 지금 CNN이 대통령, 뭐 비서실장, 뭐 경호팀 등등을 고소를 했죠. CNN의 지미 에코스타 기자가 대통령과 질문을 캐러반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주고받던 중에 뭐 마이크를 뺏으려던 뭐 여성 인턴의 뭐 손을 잡았다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트위터에 올린 그 비디오 클립이 스피드가 조절이 돼서 마치 정말 CNN 기자가 좀 저돌적인 거, 그렇다고 해도 손으로 얹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팔과 팔이 약간 꼬였는데 그것도 속도를 조절한 거예요. 편집을 한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입증을 어떻게 여성 인턴에게 그러냐 하면서 박탈을 했는데, CNN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 일도 없고 등등 해서.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저널리스트 출입증을 일단 정지시킨 것은 무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백악관에. 이렇게 내용을 바꿨고요. 그리고 요즘 공화당 의원들은 뭐 물론 기자들도 점점 더 질문 시간을 길게 늘리려고 하고, 이건 뭐 기자의 특성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곤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례하다 하고 이제 그래서 출입증을 박탈했다 하고, 일단 박탈이요, 발표를 했는데 팍스가 놀랄만한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저널리스트의 출입증을 무기로 해서는 안 된다. 백악관은. 우리는 물론 백악관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기자가 됐건 지나친 그런 신랑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을 위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이런 질의 응답이 교환되는 자유 언론을 지지한다라고 CNN 방송을 지지해버렸어요. 오히려 최근에 책을 쓴 밥 우드워드, 워터게이트 사건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고 지금은 이제 부편집인이죠. 이 사람은 어제 글로벌 파이낸셜 리더십 컨퍼런스 플로리다주에서 열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CNN과 백악관의 이 고소 케이스에 대해서 요즘 미디어도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 냉정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진지한 보도로 대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밥 우드워드는 책에서도 대통령을 대통령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요, 밥 우드워드가 일선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받고 하는 그 위치라면 이렇게 쿨하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오랜 경험으로 저 뒤에서 하고 싶은 일을 느긋하게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밥 우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팍스가 CNN 편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과 부통령 두 사람이 모두 알링턴 국립묘지의 베테랑스 데이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했다는 것도 다른 언론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팍스가 아주 눈에 띄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또 뭔가가 맞으면 다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팍스는 더 이상 캐러번 뭐 범죄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각 나라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 선거 이후에 대하는 것이나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뭐 LA 타임스나 또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뭐 이런 거의 모든 매체가 모두가 중간 선거 전과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요 대통령 만나기만 하면 막 호통치고 하니까 피하는 것 하고 있다고요. 뭐 영국의 총리가 선거 끝나고 뭐 상원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축하한다고 전화 걸었더니 뭐가 어떻고 영국이 뭘 안 했고 뭐를 안 했고 해서 굉장히 아주 긴장 속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그 회의에는 부통령이 갔지만 지난해에도 안 가긴 했어요. 그 회의 자체는 이제까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쭉 갔었죠. 특히 버락 오바마는 아시아 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더 친해지기 전에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잘 그 거리 유지를 한다, 친분 유지를 한다 하는 뜻으로 가고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년째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냈고 어제 그 요르단에서 그 킹 압둘라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 압둘라 왕을 대통령이 만나지 않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신 만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선거 전에 그렇게 캐리반 하면서 국경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오늘 그 대신 갑니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로 했나 혼자 가기로 했는가 그러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안 가고 그 제임스 마티스가 간다 하고 어제 발표가 나왔고요. 월요일 날도 그 베테랑스 데이에도 그럼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가 백악관에서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베테랑스 데이에는 쭉 가서 참배를 하죠. 뭐 이름 없는 병사의 무덤에 이렇게 그 꽃다발 같은 것을 헌화하는 게 대통령의 직무잖아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 대통령의 직무를 안 하려고 이제는 그 중간선거 이후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날 그럼 바쁜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0시 30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대통령의 스케줄이 없다. 어제도 백악관에서 잠깐 뭐 인도계 무슨 행사 잠깐 하고는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파리에서 2,289명이 묻혀있는 해병대 대원들이 그 유명한 전투에서 숨져서 묻혀있는 그 묘지를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안 가겠다고 취소했었던 그때부터의 대통령이 이제 마치 짧은 닷새 동안의 은둔자와 같은 그런 지금 그 형편 이런 것들을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정신과 신체가 지금 대통령이 다 그 전의 무드와 다르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초조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뭐 다른 여러 행사에는 참가를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그 미군 묘지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어제는 또 결국은 경호팀을 언더 더 버스 한 거잖아요. 나는 뭐 기후가 나빠서 헬리콥터가 아니라 자동차라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경호팀이 노해서 안 갔다고 했는데 뭐 그 같은 때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다 갔고 그리고 비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막 쏟아져 부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저런 문제를 보면 대통령의 분위기,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대통령이 닷새 동안 공식 행사 같은 것을 다 취소하면서 점점 그 공화당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책임지우나 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 분노를 마음에 쌓으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민주당이 많이 이긴 이유는 이민과 헬스케어 때문이죠. 이민 같은 경우는 백인들의 그 분노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어떠한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선동과 같은 이민자를 아주 흉하게 그리는 그런 것에 백인들이 동조를 해서 많이 표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똑같이 민주당에게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한인 가운데서도 이민 신청을 해놓고 한국에서부터 도착해야지만 되는 가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상당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불편하실 겁니다. 라티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라티노 표가 지난번 중간선거 때보다 배가 늘었다고 하던가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민 이슈는 공화당에게나 민주당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 어떤 열기를 줬는데 민주당에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가 정말로 민주당에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고 아프고 하는 사람은 정부 보조 좀 받아서 암 치료도 받고 또 뭐 당뇨 치료도 받고 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겠어요? 이미 몇 년 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소수인종, 이민 그것은 바로 이렇게 소수인종을 탁 그 등장을 시켜서 소수인종 다른 인종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식당에서나 집에서나 또 뭐 거리 어디 공공장소에서건 텔레비전을 보신다면은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의원들이 새로 당선된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쭉 그 의사당에서 사진 기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념 촬영을 하는데 제가 하원만 예로 들어드릴게요. 상원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그 민주당 상원 의원 이보다 더 나오겠지만 228명 가운데 131명이 여성 소수인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57%는 그 Y시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원에서 지금 공화당 198명 가운데 몇 명이 Y시냐면요. 191명, 7명 빼고 96%가 Y시라는 겁니다. 백악관 하원. 하원은 이번에 전부 뽑았으니까요. 비교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96%가 Y시고 민주당은 57%가 Y시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미국 전체 White people 인구보다는 적은 편이죠. 뭐 이렇게 돼서 낸시 펠로시 이제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유력한데 그 민주당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성 새로운 그 신참 의원들을 많이 내고 소수 인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미국 의사당 하원에는 스텝들은 아직도 소수 인종이 13.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인구가 전반적으로 뭐 70% 조금 넘게 백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흑인이 한 13% 된다고 하고 라티노가 그보다 적고 에이시안이 뭐 한 5, 6%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합치면 30%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인종 오피스를 만들고 소수 인종 그 스텝들을 어떻게 그 더 많이 리크루트 하는가 이것이 116대 하원이 개원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민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민을 와서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사회적으로 보수이신 분들을 나는 공화당이 낙태를 반대하는 게 좋아 해서 공화당에 투표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연 25만 달러 이상 벌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그 세금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돼 하시는 분들도 또 그 이유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면 그렇게 찍으셔야지 되겠는데 이런저런 것이 별로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 그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가운데서 의사당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인턴십 하고 싶은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자녀분들이 미래에 여러 분야에서 꼭 뭐 의사당이나 백악관에서 인턴했다고 정치계에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지금 하원 스텝 가운데 13.7%만 소수인종이고요. 백악관은 인턴 사진 보면은요. 거의 백인입니다.
예, 오바마 때와는 다른 거예요. 오바마가 오바마여서가 아니라 민주당이니까 흑인도 있고 에이시안도 많고 있는데 지금 백악관 인턴들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하얗거든요. 이런 그 미래도 좀 그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잠시 뒤에 영킴 후보 또 캘리포니아가 왜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는가 전혀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제도 완전히 그 팜벨트죠. 10지구니까요. 거기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그 센트럴밸리요 10지구에서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32살 밖에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제 나이가 많다고. 32살이면은 요즘엔 28살 된 연방 하원 의원도 나왔는데요. 뭐 10지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전에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던 조시 하더가 4선 공화당 의원 51살입니다. 제프 댄햄 의원을 물리치고 이겼거든요. 지금 이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고, 또 이 새로 정치 경험은 없는 32살의 당선자 민주당은 공화당의 세금 정책을 비난을 했고 또 오바마 케어를 지지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거죠, 입장이. 그래서 됐고 45지구에서도 미미 월터스도요,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대 교수인 그 케이티 포럴 교수에게 45지구입니다. 지금 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표 그 미미 월터스가 앞서가는데 불안하다 했는데 261표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역구와 39지구 영킴 지역구만 남은 거예요. 이 두 지구가 영킴과 그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는 지금 711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체 투표수가 18만 6,200표 정도거든요.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그 총선 때 투표한 사람이 한 28만 표라고 하니까 그때만큼은 안 간다 하더라도 라티노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 지난 2014년 중간 선거보다 2배 더 투표했다고 하네요. 이 지역도 특히 이제 LA 카운티가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좀 작지만 유권자 수로 볼 때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3.5 내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LA 카운티에 라티노가 많이 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도 또 자리 잡은 그 라티노가 많이 살고 있잖아요. 라티노가 투표율이 높은데 지금 그렇게 볼 때 아직 표는 더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해서 오히려 영킴 후보는 선거 전보다 요즘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뭐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 공화당 하원 의원, 최초의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 최초의 여성 에이시안 공화당 하원 의원 이렇게 될 뻔했는데 결국은 그 보수적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바람을 물리치지를 못했다. 민주당 바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현 의원인 미미 월터스 공화당 의원이 떨어지고 이 영킴 그 후보는 이제 봐야지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에서 6군데 공화당이 갖고 있는 곳을 탈환하겠다는 목표가 100%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이민,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멀리서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Grand Old Party is dead. 공화당, 그 올드 파리가 그쪽 지역에서 이제는 죽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는데 지금 전국적인 공화당의 아주 그 독성 브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민자에 대한 혹독한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은 영킴 후보도 떨어져 보려고 하고 다른 후보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같이 간다 하는 후보는 하원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원에서는 그 붙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선거가 남아있는 두 군데도 또 그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캘리포니아주 53개 가운데서
오로지 8개만 그 공화당 지역이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는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편 투표와 그 잠정 투표를 프로비저널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에서도 그렇게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역대 그 대통령들은 이 같은 재검표가 있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화당 대통령이건 민주당 대통령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특별하니까 그거 뭐 이상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플로리다주요 재검표의 총 책임자가 지금 상원 의원에 나가서 현재는 앞서가고 있지만 재검표를 하고 있는 현 플로리다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를 지낸 그 플로리다 그 주지사고요. 상원 지금 공화당 본인은 당선자라고 하고 재검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또 상당히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공화당은 뭐 당연히 투표율이 높으니까 투표 당일 날에도 투표하러 많이 가고 과거에는 플로리다주에서도요. 지금 제가 뭐 템파베이 뭐 이런 여러 그 매체를 그 종합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도 이제 그 공화당이 그 우편 투표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오히려 우편 투표를 많이 그 신청을 했고요. 그게 트렌드랍니다. 전국적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많이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지금 영킴 후보의 그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우편 투표 요청이 더 플로리다주에서 250만 표인데 아무튼 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알아가는 거고 LA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나중에 그 우표를 열어보면은 민주당이 많거든요. 우편 투표라든가 잠정 투표 같은 게. 잠정 투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명부에 올라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임시 투표를 하는 거죠. 프로비저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공화당보다 덜 부자가 많고 투표하러 나가려면 뭐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우편 투표하라고 굉장히 많이 그 캠페인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본인 대학교 갈 때 입학 원서도 그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접수해서 부모님들이 가슴을 졸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투표하는 게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또 민주당이고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캘리포니아부터 플로리다주까지 다시 추가 개표하는 것에서는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뭐 365명이 12시간씩 계속 개표를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는 내일 오후가 마감인가요? 목요일 3시가. 그런데 이게 그 기계가 막 과열되고 해서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세야 된다 하고 이 그 민주당 측에선 주장을 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아니다. 법은 법이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북한 문제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대통령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한 게 연방 법무장관 대행에 대해서 상원의 인준 없이 그 지명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공개적으로 항상은 아니고요. 중요한 때 뭐 글도 쓰고 해서 특별검사 뭐 돈 낭비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임명 자체도 위헌이고 그 사람은 러시아 스캔들에서 빠져야지 된다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존 유 교수라고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 아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문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법 해석을 한 이 존 유 교수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썼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행으로 상원의 인준 없이 한 것이 위헌이고 그 위헌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별검사를 무력화하려고 할 때는 결국 끝까지 연방의회까지 가면은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그 특별검사의 위치만 단단하게 하고 특별검사 수사 중단해라 하는 명령을 법무장관 대행이 내린다면 오히려 특별검사가 그 명령을 거부할 만한 여러 가지 그 명분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또 그 탄핵 절차에도 도움이 되고 좌한유 교수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대통령이 뭐 권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 유명한데 자주 그 권력 한계를 넘어섰는데 이번은 또 특별한 더 권력 한계를 넘어선 거다. 좌한유 교수의 해석이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니다. 그것은 합법이다라고 오늘 아침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타임즈의 이 북한 핵 문제를 둔 공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뭐 많으면 20군데까지 13군데는 확인이 됐고 북한이 이제 비밀 시설에서 숨겨진 그런 기지에서 이동식 탄도미사일 뭐 발사대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하고 있다. 한 군데 그 산악 기지는 서울에서 84마일 떨어진 곳이다. 뭐 이름까지 그 한국 언론은 이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뭐 나 다 알고 있던 거야. 알고 있던 거고 뉴욕타임즈가 페이크 뉴스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페이크 뉴스라는 지적인지는 좀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어쨌든 페이크 뉴스라고 다 알고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게 그 김정은의 큰 기만이고 또 정보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관계가 좋다고만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그 한국 그 문재인 정부는 싫어했을 테고 국제전략연구소의 표현도 그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았고요. 뉴욕타임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뉴욕타임스 사설이니까 이 사설의 보드 멤버하고 그 발행인의 입장인 거죠. 기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그 자신을 그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처럼 그 속이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우선 하면서 미국 정보국이 그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 놀랍지 않고 북한 미사일 활동한다는 것이 지금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요. 지난번에 7월이었습니까? 벌써 그게 CIA 국장하고 바로 이 그 국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CIA에서 보고 다 받았겠죠.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핵 활동.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다 멈췄다 했었을 때도요.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 그 사설은 뭐 히든 베이스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그렇게 undeclared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undeclared는 국제전략연구소가 한 거죠. 그 장소에 대해서 declared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뉴욕타임스 사설은 협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만해서 이제 협잡 그게 그거인 단어죠. 정상회담 그 합의에서 뭐 이런저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던가 뭐 그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한 것도 아닌 것도 맞다. 북한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그러나 비핵화를 향한 그 모호한 언급 정상회담의 그 성명서에서요. 데드라인도 없고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어겼을 때 벌도 주지 않는 비핵화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성명서에 대해서 서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재 계속하면서 위협도 주면서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북한이 핵무기로 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없앨 것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평양은 이제 본인들의 계산이 실수라고 알아차린 듯 싶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과 만나는 일정도 취소하고 특별대사 스티브 비건 임명되고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북한은 게다대고 이제 경제 제재 안 풀어주면 핵 프로그램 다시 시작한다고 공표도 해놨고요. 그런데도 미스터 트럼프는 지금도 해피한 듯 보인다. 나 다 알고 있다. 그 뭐 히든 베이스 그 사이트들 새로울 것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더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알려줄게라고 트윗을 했는데 아무도 추측하지 못할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그 환상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지적입니다. 그 환상을 대통령이 포기하기 전에 어디까지 나쁜 상태로 가야지 될까 우려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환상이 깨질 때는 2017년 했던 그 긴장보다 더 커질 텐데 차이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한국의 지지를 못 받을 거다. 중국의 지지도 러시아의 지지도 못 받을 텐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하는 사이에 이 세 개 국가가 북한과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fire and fury라고 얘기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폼페오 국무장관과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인데 어떻게 fire and fury 불길을 막을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대화를 사랑을 넘어서 해야지 된다. 사랑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 다 좋다 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좀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뭐 서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쓴 그 에린 그 모겐스턴의 The Night Circus라는 소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소설을 못 읽어봤는데 소설 안에서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게임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단단한 기반이 아니다. 그 말이 맞다 하면서 더군다나 군비 축소 게임이라고 그 뉴욕타임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면서 이제 핵을 단축시켜라.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뜻인 것 같고요. 군비 축소 게임에서야 그 게임을 하는데 사랑만 가지고 그건 치명적일 수 있지.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사우디 대사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22개월 만에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뭐 인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작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자말 카쇼기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이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아니 사우디에 대사는 있냐 하니까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 애매모호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2017년 1월부터 없었고 이제라도 필요한 거죠. 해서 육군에 34년 복무한 사성 장군입니다. 존 아비제드 중부 그 사령관도 지냈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명을 했고 의회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국방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국방 전략 2018년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뭐 공화당 민주당 그 양당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지금 그 중국에 비해서 국방비가 한 4배 정도 더 되잖아요. 러시아에 비해서도 10배 정도 더 되는데 뭔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그것도 동시에 뭐 한 2개 내지 3개 전선에서 싸워야지 된다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왔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파라다이스 산불 일어난 그쪽에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경제가 최고 2천억 달러까지 지금 숨지신 분들은 한 50명 되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캘리포니아주 세금도 인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연결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